자, 다음은 물과 생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생물. 저번 시간까지 빛과 생물 배웠었고, 지금은 물과 생물. 그래서 동물의 적응 현상을 보면, 파충류는 몸편이 비늘로 덮여 있다. 곤충은 키틴질 껍질을 갖고 있다. 조류와 파충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되어 있다. 이거 다 수분? 뭘 방지하는 거야? 증발을 방지하는 거고. 사막의 낙타는 땀을 잘 흘리지도 않고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출하고, 사막의 캥거루쥐는 수분을 최대로 흡수하고 농축된 오줌을 배설한다. 이것도 좀 똑같은 말이지. 이건 뭔 말이야? 오줌으로 나가는 뭐가 아까워? 물이 아깝다. 오줌으로 나가는 물도 아깝다. 그러니까 수분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적응했다라는 거지. 그다음 식물들도 이거에 대한 적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물에 대한 적응. 식물은 사막이나 건조한 지대에 사는 식물을 뭐라 그래? 건조한 데 살아요. 건조한 데 살아요. 살생, 건생식물이라고 하고, 물에 사는 애들을 뭐라 그래? 수생식물이라고 해. 습지에 사는 생물을 뭐라 그래? 습생식물이라고 하지. 보통의 육지에 사는 애들을 지금 우리 물을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 건조하다, 습하다의 중간. 그래서 중생식물이라고 불러요. 그럼 건조한 데 사는 식물은 물을 싫어할까? 그렇지, 아니야. 빛을 싫어하는 식물이 없듯 물을 싫어하는 식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살더라도, 아무리 건조한 데 살더라도 식물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근데 식물은 물을 어디로 먹어? 뿌리로 먹지. 그래서 건생식물은 다른 데 사는 식물들보다 뿌리가 되게 발달해 있어. 되게 길고 넓게 퍼져 있어. 그 다음에 식물은 뿌리를 해서 물을 얻기도 하지만 주로 어디로 물을 잃어요? 그치? 잎으로 많이 잃지. 잎으로 증산작용으로 많이 나가잖아. 그래서 건생식물들은 잎의 면적이 작거나 가시로 변하는 등 잎의 발달은 적고 뿌리의 발달은 크고, 그 다음에 물이 적은 환경에 살기 때문에 물이 있을 때 저장해 놓는 조직이 발달해 있어. 이걸 뭐라 그러냐? 저장한다 물을 저수조직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논밭에 물 대려고 저수지들 막 있잖아. 그런 거지. 물 저장해 놓는 거. 쉽게 말하면 물탱크가 있다고. 건생식물 안에.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요 뿌리에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봐. 뿌리를 기준으로. 수생식물은 물이 많은 데 살기 때문에 뿌리가 발달할 이유가 없는 거야. 뿌리 발달이 아주 미약하고요. 수생식물도 중생식물에 비해서는 뿌리가 덜 발달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물이 많은 환경과 적은 환경을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물이 많은 데 있는 애들은 뿌리 발달시킬 이유가 없고, 물이 적은 데 있는 애들은 뿌리를 발달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온도와 생물. 그래서 온도에 따른 동물의 적응 현상을 보면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이 나와요. 사막여우와 북극여우.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일단 눈으로 보기에도 요게 다르지. 요. 사막여우는 귀가 큰데 북극여우는 귀가 작잖아. 몸의 말단 부위가 어떻게 돼? 추운 지역에 사는 애일수록 작아지고요. 몸집이 어때요? 얘는 조금 통통한 것 같은데 사막여우는 되게 얍실하지? 몸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게 약간 법칙으로 나와 있는데,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일수록 몸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법칙이 베르그만의 법칙이고,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일수록 코나 귀나 꼬리와 같은 신체 말단부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앨런, 뭐 아무 말이가 알렌의 법칙 이렇게 불러요. 근데 뭐 베르그만의 법칙이 뭔지, 알렌의 법칙이 뭔지 이 정도를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뭐는 알아야 되냐? 우리가 요 그림에 나와 있는 정도는 알아야 돼.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열 손실을 줄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집은 커지고 몸의 말단 부위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 요거는 알아야 돼. 뭐가 베르그만의 법칙이고 뭐가 알렌의 법칙이고 이런 건 몰라도 되지만, 그럼 말단부는 왜 작아져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추울 때도 가장 먼저 차가워지는 부분이 코, 뭐 귀,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잖아. 그러니까 심장에서 먼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말단 부분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단은 혈액이 덜 돌기 때문에 가장 추위에 취약한 곳이야. 그러니까 추운데 사는 애일수록 이 말단 부분을 작게 만들어 놔야 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동물의 온도 적응에 얘냐면 정온 동물의 온도 적응이야. 정온 동물이라고 하는 건 체온이 정해져 있는 애들을 말해. 우리 인간 같은 경우도 체온이 몇 도야? 뭐 36.5도, 37.5도, 뭐 37도 뭐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이제 인간의 체온은 누구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도 뭐 많아봤자 40도까지밖에 안 오르잖아. 37도에서 40도 요 사이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체온이 일정하다라고 말하는 동물들을 정온 동물이고요. 얘랑 반대되는 동물이 뭐야? 변온 동물이지. 근데 변온 동물한테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안 나타난다고. 정온 동물한테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다고. 왜냐? 얘들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추운 데서는 체온을 올려야 되고 따뜻한 데서는 체온을 내려야 되니까. 근데 변온동물은 추운 데서는 체온 내렸다가 따뜻한 데서는 다시 체온 올리고 이렇게 환경 따라가는 애들이라 변온동물들한테서는 이런 특성들이 안 나타나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절에 따라서 몸의 크기나 형태나 색깔 등이 달라진다. 그래서 봄형 호랑나비가 있고 여름형 호랑나비가 있어. 이런 것도 이제 계절형이라고 하거든. 계절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 그다음 기러기와 같은 애들 추우면은 이동하지. 이걸 철새라고 하고요. 그냥 이런 애들은 겨울잠자잖아. 그래서 온도에 따른 생물들의 적응, 동물의 적응의 예로 이런 것들이 있다. 동물의 적응을 배웠으니까 이제 식물의 적응을 배워야겠지? 식물들은 어떤 적응을 하냐면 온대지방의 나무는 온도가 낮아지면 일단은 우리 가을만 돼도 지금 가을이니까 밖을 나다니다 보면 나무에 낙엽들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거 보이죠? 근데 그 낙엽들의 색깔이 다 어때요? 초록색 아니지? 그런 거 이제 단풍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단풍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식물의 적응 현상이 나타나는데 단풍은 왜 드는가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식물의 잎은 녹색이야. 왜 그래?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엽록소라는 색소만 갖는 게 아니고 황색 나타내는 색소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소들이 다 있어요. 식물들한테는. 근데 우리 눈에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엽록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요런 다양한 색깔이 있어도 얘들이 가려버리는 거야. 얘가 너무 많아서. 근데 온도가 낮아지는 가을이 되면 요 엽록소가 온도에 되게 취약한 색소이기 때문에 얘들이 파괴되거든? 그럼 얘들의 함량이 낮아지겠지? 엽록소의 함량이 낮아지니까 황색이나 주황색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단풍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식물의 이파리는 결국 떨어져서 낙엽이 되죠. 그래서 여기 옆에 또 정리를 해보면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은 지역에 사는 식물은 사막에 사는 식물보다 뿌리가 발달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건조한 데 사는 애가 뿌리가 발달되어 있지? 틀린 말. 북극여우는 사막여우보다 몸집이 크고 귀하꼬리는 작다. 맞죠? 온대지방의 낙엽수의 잎은 온도의 영향을 받아 가을에 단풍이 된다. 맞죠? 그 다음 이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식물세포의 삼투압 변화. 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투압이 뭔가를 알아야 돼. 삼투압. 삼투압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진짜 쉽게 설명하면 곧 농도거든. 삼투압이 높다는 것은 농도가 높다는 걸 말해.
그러니까 여기 설탕물과 맹물이 있으면 삼투압이 누가 더 높은 거야? 설탕물이 높은 거야. 요런 개념이에요. 겨울이 되면 물이 얼죠. 물이 어는데 우리 학교에 있는 연못만 생각해봐도 연못은 얼어 안 열어? 언다. 근데 바다는 얼어 안 열어? 안 언다. 연못은 얼고 바다는 안 어는 이유는 농도 차이 때문이야. 연못은 농도가 어때? 낮고 바다는 농도가 염분의 농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용액은 어는 점이 어떤 거야? 낮은 거야. 설탕물과 맹물을 똑같이 냉동실에 넣어두면 설탕물은 안 어는데 맹물은 어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런 것들을 식물이 이용한다는 거지. 겨울이 되면 결국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는 세포 안에 뭐가 있어? 세포액이 가득 차 있어. 물이야 물. 세포액의 대부분이. 세포액이 가득 차 있는 세포가 겨울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세포액이 얼 수도 있겠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세포액은 얼지 않아. 겨울이 돼도 우리 몸의 체온은 36도, 37도니까.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식물은 외부에 이렇게 뭐 추위에 덜덜 떨고 있으니까 겨울이 오면 식물 세포에 있는 세포액이 어쩔 수 있어? 얼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식물 세포는 어떤 일을 하냐면 겨울이 오면 식물의 세포액의 농도를 어떻게 해줘? 높여줘. 응? 안 써주네. 세포액에 있는 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식물세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녹말이라고 하는 거를 뭐로 바꾼다? 포도당으로 바꾼다. 녹말은 전에 설명했지만 다당류고요. 포도당은 단당류잖아. 여러 개의 포도당을 엮어 놓으면 그게 녹말이고 하나하나의 당을 포도당이라고 부른다. 그럼 결국은 녹말을 분해하는 거지. 근데 녹말이라고 하는 거를 니네가 알 텐데 녹말을 물에 녹여보면 물에 녹아 안 녹아? 물에 안 녹아. 근데 포도당은 물에 녹아 안 녹아? 물에 잘 녹아. 그러니까 물에다가 녹말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그 물의 농도는 어떻게 돼? 변하지 않아. 안 녹으니까 애초에 잘. 근데 포도당 같은 경우는 물에 넣으면 농도가 높아져. 그래서 포도당이 많아지면 세포액 내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곧 삼투압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고 삼투압이 높아져 버리면 이 식물의 어는 점이 내려가는 거야. 이제 써진다. 물에 안 녹는 녹말을 물에 잘 녹는 포도당으로 바꿔서 분해해서 녹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세포액의 농도가 올라간다고. 세포액의 농도가 올라가면 세포액 내의 삼투압이 올라가는 개념과 똑같아지고 삼투압이 올라가면 바닷물이 얼지 않는 것처럼 이 세포액의 어는 점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이러한 원리로 식물세포는 겨울에 자기의 세포가 어는 것을 막아요.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세포액 내의 농도를 올려주고 세포액 내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세포액의 어는 점은 내려가는. 그러니까 맹물에다가 설탕 넣는다고. 맹물을 설탕물로 만든다고 겨울이 되면. 그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잎의 세포 내에 있는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한다. 그때 포도당이 세포액에 녹아서 세포액 내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면 잎에 뭐가 증가한다? 삼투압이 증가한다. 잎의 삼투압이 증가하면 바닷물이 얼지 않는 것처럼 잎의 어는 점이 내려간다. 어는 점이 내려갔다는 건 뭔 말이냐면 물이 0도씨에서 얼잖아. 이 어는 점이 내려갔다는 거야. 그럼 물은 0도씨에서 얼지 않고 영하 10도씨에서 언다 막 이런 말이야. 지금 어는 점이 내려간다는 거. 그래서 식물은 기온이 내려가면 물에 녹지 않는 녹말을 물에 잘 녹는 뭐로? 포도당으로 분해를 한다. 그래서 세포가 어는 것을 방지한다. 이것은 염분의 농도가 높은 바닷물이 잘 얼지 않는 원리와 같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 겨울이 오면수록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 이게 뭐야? 녹말이야, 녹말. 녹말을 분해해서 뭐 만드는 거야?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포도당을 만들 때 뭐가 따라서 올라가? 그치, 삼투압이 따라서 올라가. 식물세포 내에. 이 삼투압과 포도당이 정확하게 그래프상에서 뭔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고 녹말을 분해해다가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기온이 매우 낮은 툰드라라는 지역에서는 털송이 풀은 꽃에 털이 있고 이런 상록수들은 잎의 큐티클층이 발달해 있다. 그래서 식물이 털과 큐티클층이 발달한 것도 식물의 적응의 예라고. 그 다음으로 넘겨보면 네 번째는 토양과 생물의 관계예요. 토양은 깊이에 따라 공기나 물의 함량이 다른데 토양의 표면에는 뭐가 많아? 산소가 상대적으로 많고요. 깊은 곳에는 산소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사는 세균을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고 좋아할 호자 쓰는 거야. 산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사는 세균을 산소를 싫어한다 해서 혐기성이라고 해. 혐오한다 할 때 혐기성.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5번은 공기와 생물, 산소의 영향을 보는 건데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고산지대라고 하는 건 아주 높은 곳 말하는 거야. 뭐 히말라야 이런데 우리 히말라야 등반할 때 뭐 메고 가? 산소통 메고 올라가는 거 많이 봤지?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만큼. 중간에 마이크가 끊겨가지고 중간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몇 번째 하고 있네요. 우리 이 공기와 생물 하다 말았는데 산소의 영향을 보면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에 비해 뭐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가 많냐면 고산지대를 가정해 보면요. 여러분 이 높은 지대에 산다는 게 뭐 아파트 20층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고산지대 뭐 히말라야 언덕 위에 산다고 해보세요. 히말라야는 산소통 메고 올라가야 되는 데잖아. 그러니까 산소가 되게 부족한 상황이야. 여기는 산소가 그래도 비교적 많은 상황이지.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산소가 부족한 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살아간다고, 적응.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하냐면 적은 농도의 산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을 가진 뭐가? 적혈구가 아주 많아요. 혈액 속에. 적혈구가 많다는 건 그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많다는 걸 말하는 거지.
요 적혈구가 많으면 산소 농도가 적더라도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평지에 있던 사람이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헥헥대는데 고산지대에 있는 사람은 뭐 잘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의 산소는 생물의 호흡에 영향을 주게 되고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에 비해 적혈구 수가 많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생물과 환경의 관계, 환경과 생물의 영향 뭐 이런 거를 본 건데 되게 많은 내용을 배우긴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냥 어떤 내용이구나 느끼면 될 것 같아요. 뭐 달달달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렇구나 원리 정도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험은 항상 쉽게 나오지. 파충류의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다는 물과 관련된 특성이고 봄형 호랑나비랑 여름형 호랑나비 나뉘는 건 온도와 관련된 특성이지. 장일식물, 단일식물은 일조시간, 그러니까 빛의 영향이죠. 난 최적 조건과 제한 요인 나와 있는 거는 요거는 지우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나오는데 상호작용은 생물들끼리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지. 그래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 있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을 보면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같은 종끼리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같은 종끼리 어떤 상호작용 할 수 있냐? 첫 번째는 텃세. 우리 친구 전화 오면 텃세 부리지 마, 텃세 부리지 마 이러잖아. 이 텃세가 뭐냐? 쉽게 설명하면 뭐 초등학교 때 책상에다 줄 그어놓고 거기 넘어오면 친구한테 막 뭐라고 하고 친구 때리고 뭐 물건 빼앗고 이러는 거 그런 걸 이제 텃세라고 해.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점유하고 이 일정한 지역을 세력권이라고 표현해요. 점유하고 있다가 다른 개체가 침입하면 공격하고 방어하는 거 이런 거를 텃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텃세는 근데 니네가 약간 오해하는 게 여기 집이 하나 있어. 근데 여기 강아지가 한 마리 여기서 집을 지키고 있다고 해봐. 근데 여기에 사람이 가고 싶어. 사람이 들어갔더니 얘가 왈왈왈 지으면서 공격을 해. 이게 텃세일까? 이건 텃세가 아니지. 텃세라고 하는 거는 왜 그래? 같은 종끼리 해야 되니까. 강아지랑 사람이 같은 종일 순 없잖아. 그치? 이건 텃세가 아니야. 근데 또 다른 강아지가 여기 들어가. 얘가 또 이렇게 공격해. 이거는 뭐야? 이거는 텃세지. 같은 강아지끼리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텃세를 이해할 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같은 지역을 방어하는 지역, 자기만의 구역이 있고 그거 넘어오면 공격하고 하는 거, 텃세. 그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약간 비슷한데 이거 비교해서 공부하세요. 두 번째는 순위제고 세 번째는 리더제야. 순위제와 리더제의 공통점은 말에서도 느끼겠지만 둘 다 뭐가 있어? 짱이 있어, 짱. 1위가 있어, 1위. 무리들 중에 1위, 1장이 있어, 1장. 근데 차이점은 뭐냐? 순위제 같은 경우는 1장을 힘의 세기로 뽑아. 근데 리더제 같은 경우는 짱을 영리함이나 또는 그 개체의 경험 이런 것들을 보고 뽑아요.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순위제에서는 짱을 제외하고 2등부터 꼴등까지도 서열이 있어. 모든 개체가 한 번씩 다 싸워보면서 2등부터 꼴등까지 세는 거야. 근데 리더제는 2등부터 꼴등까지는 서열이 없어요. 요게 큰 차이점이에요. 1위가 있다, 짱이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짱을 힘의 세기로 뽑으면 순위제, 영리함이나 경험으로 뽑으면 리더제, 2등부터 꼴등까지 서열이 없어야 순위제, 있으면
순이제, 서열이 없으면 리더제.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다음 4번은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게 있지. 사회생활의 대표적인 예로는 꿀벌 혹은 개미들. 이런 애들 보면 개미 보면 뭐 일개미, 병정개미, 여왕개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 뭐야? 각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거야.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거. 이런 상호작용들이 개체군 내에서 같은 종끼리 일어나는 상호작용이야.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하나 더 한다면 가족생활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가족끼리 같이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고 학습지부터 좀 채워볼까? 일정한 생활공간을 점유하면서 넘어오면 공격하는 거 텃세고요. 개체들 사이 힘의 강약으로 서열을 뽑는 거는 순위제야, 순위제. 짱이 되면 좋은 점은 배우자도 먼저 얻을 수 있고 먹이도 먼저 먹을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에도 먼저 차지할 수 있고 한 개체가 리더가 되는 건 리더제고 둘의 차이점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꿀벌과 개미같이 일을 분담하는 거는 사회생활의 예다. 다음 두 번째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은 뭐야? 누구끼리? 다른 종끼리 하는 거야. 다른 종끼리. 다른 종끼리 어떤 상호작용을 하냐? 첫 번째는 종간 경쟁. 경쟁하는 거죠, 경쟁. 그럼 무엇을 두고 경쟁하냐가 중요한데 먹이나 공간을 두고 경쟁해요. 그래서 이 먹이와 공간이라는 개념이 뭐로 표현되냐면 생태적 지위로 표현이 되거든. 요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개념은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 두 가지가 합쳐진 개념이고 좀 어렵게 들리지만 먹이 지위는 무엇을 먹느냐 하는 개념이고 공간 지위는 어디 사느냐 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뭘 먹고 어디 살고 이 생태적 지위가 어떤 애들끼리 경쟁을 하게 돼? 비슷한 애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보면 참새랑 호랑이를 보면 참새는 나무 위에 살고 호랑이는 땅에 살잖아. 그럼 걔 둘이 공간을 두고 경쟁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먹이를 두고도 경쟁할 이유가 없어. 근데 사자랑 호랑이 같은 경우를 보면 사자나 호랑이는 둘 다 땅에 살고 먹이도 비슷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태적 지위가 걔들은 비슷한 거지. 사자랑 호랑이는.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거야, 걔들은. 그럼 경쟁을 언제까지 하냐? 경쟁은 한 놈이 죽을 때까지 해요. 한 놈이 죽어야 이 경쟁은 끝이 나는 거야. 이게 종간 경쟁이고. 두 번째는 경쟁을 하면 너무 큰 손해를 보잖아. 이 피를 보게 되잖아. 한 놈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약간 타협하는 거야. 분서라는 개념으로 이거는 나누어 사는 걸 말해. 경쟁을 하면 한 놈만 이겨서 한 놈이 모든 걸 독식하는 건데 분서는 경쟁을 피하는 거야. 경쟁을 피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거지. 안 적어지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개 먹이가 있으면 야 내가 50개 먹을 거니까 네가 50개 먹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1층에 살 거니까 네가 2층에 살아. 이렇게. 서로 나누어 사는 거. 이게 분서예요. 세 번째는 포식과 피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들어봤을 법하다. 먹는 애가 포식자, 먹히는 애가 피식자지.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게 포식과 피식이라는 개념이고 네 번째는 같이 사는 거, 공생이라는 게 있어. 이 공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리공생과 편리공생이 있어요. 상리공생, 편리공생 이렇게 부르는데 상자 서로 상자야. 편차는 편식한다 할 때 그 편자거든. 그러니까 한 놈만 이득을 보는 거야. 상리공생은 모두 이득을 보는 거고 편리공생은 한 놈만 이득이, 한 놈만 이득. 근데 한 놈만 이득을 본다고 해서 약간 오해하는 게 다른 놈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다른 놈은 이익도 손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A라는 종과 B라는 종이 편리공생체다라고 하면 A종이 이득을 본다고 했을 때 B종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아. 난 마지막으로 5번째는 기생이라고 하는 거고 기생에서는 기생생물이 있고 숙주가 있겠지? 여기까지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에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서로 다른 종끼리 하는 게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A종과 B종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면 A종과 B종이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두 종한테는 이득일까 손해일까? 경쟁을 하는 게 좋아? 아니면 A와 B가 서로 따로 사는 게 좋아? 혼자 사는 게 좋아? 둘이 붙어 살면서 경쟁하는 게 좋아? 당연히 따로 사는 게 좋겠지. 결국 한 놈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종 간 경쟁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은 두 종한테 모두 다 손해인 상호작용이야, 손해. 경쟁을 하면 어찌됐건 둘 다 손해. 그럼 분서는 A와 B가 분서에 상호작용 한다고 하면 이것도 둘 다 손해겠죠. 왜 그러냐면 혼자 살 때랑 비교하라 했잖아. 원래 먹이 100개 있으면 혼자 살면 먹이 100개 다 먹을 수 있는데 둘이 나누어 살면 50개씩 나눠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손해야, 손해. 난 포식과 피식의 개념에서 포식자 A라고 하고 피식자 B라고 하면 포식자는 먹는 애니까 이득이야, 손해야? 이득이고 피식자는 먹히는 애니까 손해지. 그냥 공생에서 보면 A와 B가 상리공생을 한다고 하면 모두 이득이니까 플러스겠지. 난 편리공생은 이미 했네. A와 B가 편리공생 한다고 하면 한 놈이 이득 볼 때 다른 놈은 손해다? 이게 손해가 아니라고. 뭐다? 0이다, 0. 이익도 손해도 없다. 난 마지막 기생은 기생생물 입장에서는 이득이고 숙주 입장에서는 영양분 뺏기니까 손해겠지. 그래서 이런 이익과 손해의 관계도 공부를 하세요. 마지막 학습지 정리하면 일단 생태적 지위부터 정리합시다. 생태적 지위는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 두 가지 지위가 합쳐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태적 지위가 중복이 되면 유사한 애들끼리 경쟁, 종간 경쟁. 생태적 지위가 중복되면 중복될수록 경쟁은 심해진다. 유사한 두 개체군이 먹이와 공간을 두고 경쟁하는 거야. 근데 배우자를 두고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이럴 순 없다고. 왜냐? 이건 다른 종끼리 하는 거니까.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개체군이 먹이와 생활공간 등을 달리하는 거. 이거는 이제 분서죠. 세 번째, 먹고 먹히는 관계를 포식과 피식 이렇게 표현했고 함께 살아가는 거를 공생이라고 하고 두 개체군 모두 이득을 보면 상리공생이라고 하고 한 개체군만 이득을 보면 편리공생이라고 한다. 여기서 너희가 주의할 점은 다른 개체군은 이익도 손해도 없다. 그다음 마지막 기생은 기생충 같은 경우는 플러스 숙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인 상호작용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단원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뒤에 문제 풀 거니까 꼭 개인적으로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거 문제 선생님이 같이 풀 거야. 끝.